안녕하세요, 호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지난번에 질문 주셨던 것들 중에 다 못 다뤘던 내용들을 마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발도리와 빈도리를 참 좋아하는데 둘 다 도리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서 둘이 혹시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이름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건 같은 집안일 확률이 높죠. 말발도리라고 하는 이름은 강원도 방언을 채택해서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발도리의 열매를 보면 말발굽 같이 생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말발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던 강원도 방언을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도리는 그럼 뭐냐? 빈도리는 우리나라 식물은 아니고 일본에서 들여온 말발도리 종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발도리 앞에 말발을 다 쓰지 않고 뒤쪽에 도리만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말발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공식 명칭은 빈도리라고 이제 주로 불려요. 거기서 빈자가 붙은 건 빈도리의 줄기 속이 비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속이 비어 있는 말발도리라고 하는 거를 좀 축약해서 빈도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둘 다 같은 집안 식물이고요. 여기서 도리가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둘은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도리도 나쁘진 않지만 일본 말발도리라고 부르면 좀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요즘 동백나무에 그 한 그루의 빨간 꽃과 하얀 꽃이 동시에 피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저도 그 나무를 직접 보지 않았고 그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추측컨대 그건 접을 붙인 나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동백꽃들이 주로 붉은색 꽃을 피우잖아요. 근데 가끔 흰색 꽃을 피는 흰동백들이 있거든요. 붉은색을 띠는 꽃에다가 그걸 대목으로 쓰고 거기에 이제 흰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를 접을 붙이면 위쪽에 나무들에서 흰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목으로 썼던 그 나무의 형질이 가끔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흰 꽃인데 붉은 꽃이 한두 개 피는 그런 가지들이 같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동백꽃을 정말 하얀색 꽃과 붉은색 꽃을 동시에 감상하기 위해서 아래쪽 줄기에 접을 붙이는 게 아니라 가지 쪽에 접을 붙이면 그러면 어떤 가지에다가 접을 붙였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에만 하얀색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한 그루 안에서 흰 꽃과 붉은색 꽃을 동시에 볼 수 있게 그렇게 나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마 질문 주신 분은 그런 나무를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가로수 벚나무에 벚지가 열리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잡종이었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정릉 참나무처럼 갈졸참나무도 교잡종이겠지요? 이 나무를 보는 순간 갈참과 졸참을 구별하려고 애썼던 게 갑자기 허무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왕벚나무가 교잡종이기 때문에 씨앗들이 발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상을 보고 올려주신 질문이에요. 추측하신 대로 갈졸참나무도 교잡종입니다. 갈참나무와 졸참나무 교잡종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산에 가면 가끔 두 종의 교잡종으로 태어난 개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갈참나무 같기도 하고 졸참나무 같기도 한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자연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상수리나무하고 굴참나무하고의 교잡종으로 정릉참나무라고 하는 친구가 또 있어요. 그리고 신갈나무하고 졸참나무하고의 교잡종인 물참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도 있고 참나무들이 이렇게 교잡을 좀 잘 이루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1세대 분류학자셨던 분들은 참나무를 굉장히 여러 종으로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이창복 교수님의 그 대한식물동감에 보면 한 3종 정도가 교잡
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있었어요. 뭐 신갈졸참나무, 뭐 떡신갈,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은 어차피 종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 다 이름을 붙여주다 보면 자연에는 이름 붙여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생물학적 종의 개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종의 개념에서 종의 지위를 부여받기는 좀 어려운 그런 개체들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요즘은 잘 인정하지 않고 그냥 참나무 육형제로 그냥 정리하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자연에는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존재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한번 뿌리를 내리면 뭐 몇십 년에서 몇백 년 정도를 계속 우리 눈앞에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부정할 수도 없지만 그 친구들에게 종의 이름을 부여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굴핏집에 굴참나무 껍질을 써버리면 속 줄기가 노출되는데 버섯이나 곤충의 해를 입지 않나요? 굴참나무의 생장에 지장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누가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나무에 전혀 해를 주지 않고 채취를 할 수도 있고요. 초보자가 채취를 하면 나무에 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직접 굴피를 채취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굴피를 채취하고 난 다음의 모습은 많이 봤습니다. 이제 조사를 하러 산에 다니다 보면 굴참나무 허리 부위에 이렇게 굴피를 떼어내고 난 흔적들이 있는데 대부분 잘 다시 회복이 돼서 또 두꺼운 코르크층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대부분 잘 회복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일들은 많이 해본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나무에 해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굴피를 떠낼 때 형성층이 다치지 않게 잘 떠내면 그 형성층에서 다시 코르크가 만들어져서 금방 상처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굴핏집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굴피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형성층을 다치게 되면 꽤 넓은 면적으로 이제 이 수피를 떼어내기 때문에 그 정도 면적은 형성층이 훼손을 받는다면 완벽하게 다시 상처 회복하기에는 쉬운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초보자들은 분명히 나무한테 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 허리춤에 굴피를 떼어내고 그대로 그냥 상처로 남아있는 나무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강원도 쪽에서 굴핏집을 지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굴피를 떼어내야 이 나무에도 해가 없고 우리는 굴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요즘은 이제 굴핏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요. 간혹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굴핏집은 굴피나무의 껍질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게 굴핏집 아닌가? 라고 하는데 굴핏집은 굴피나무 껍질이 아니라 굴참나무 껍질을 가지고 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가을, 겨울에 잎이 붉게 변하는 건 자외선보다는 추위와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로제트를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단풍을 설명드리면서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색소 중에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이 안토시아닌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밝혀지진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안토시아닌이 발현되는 시기나 식물의 그런 부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 보통은 이제 안토시아닌이 자외선으로부터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다라고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게 맞는 것 같고요. 안토시아닌이 이제 어디서 많이 발현되냐면 단풍 들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새순이 막 돋아날 때
붉은색 새순으로 많이 돋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도 그렇고 로제트로 겨울을 날 때 붉은색 계열로 색깔이 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안토시아닌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새순도 그렇고 겨울을 날 때도 그렇고 자외선에 의한 그 세포 조직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마침 딱 추운 시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새순이 날 때도 이른 봄이잖아요. 그래서 추울 때고요. 그리고 단풍이 질 때나 로제트로 겨울을 날 때도 추위하고 겹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토시아닌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안토시아닌이 식물을 추위를 이기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결과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이제 추위를 이기는 건 그거보다는 우리 부동액 같은 것들, 잘 얼지 않는 형태의 그런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서 이 식물들이 이제 겨울을 나는 쪽으로 그건 안토시아닌하고는 조금 다른 물질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식물 세포 속에 집어넣습니다. 맥꽃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맥꽃은 고구마 같은 뿌리라 초봄에 먹을 게 없을 때 캐먹었다고 하던데 외래종인 나팔꽃은 뿌리 모양이 그렇지 않아 먹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과는 같지만 종이 다른 식물이라 그런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이제 생물들을 같은 속, 같은 종 이렇게 이제 묶잖아요. 묶을 때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는 식물들을 묶는 건 맞습니다. 국화과는 국화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꽃의 공통점, 그다음에 십자화과, 배축과들은 또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꽃의 공통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같은 과나 그 아래 이제 같은 속으로 묶기는 하지만 같은 과나 같은 속에 속한다라고 해서 모든 특징을 다 공유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속이 같습니다. 소나무과의 소나무 속에 속하는 매우 가까운 친구들이죠. 그런데 소나무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양수예요. 그러니까 햇볕이 강한 곳에서 살고 있는 양수인데 잣나무는 매우 가까운 종임에도 불구하고 음수예요. 그늘에서도 잘 사는 그런 나무거든요. 같은 과나 같은 속이라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하는 건 아니에요. 맥꽃하고 나팔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맥꽃 종류들은 보통 우리가 먹는 거는 뿌리는 아니고 비대해진 땅속 줄기를 먹는 건데 우리 자생종인 맥꽃들은 그런 줄기를 만드는 특징들을 공유해요. 그런데 속이 좀 다르거든요. 맥꽃 속하고 나팔꽃 속하고. 나팔꽃 속에 속하는 나팔꽃이나 미국 나팔꽃이나 둥근잎 나팔꽃이나 이런 나팔꽃들은 맥꽃 종류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하에 비대해지는 줄기가 없어서 먹을 게 없죠. 그 나팔꽃 속에 속하는 친구 중에 아주 우리의 훌륭한 먹거리가 되는 식물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식물로 고구마가 그렇습니다. 고구마는 나팔꽃 속에 속하는 친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속에 아주 훌륭한 저장 뿌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을 하죠. 아주 가까운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종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 적응함으로 인해서 종이 갈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적응했느냐에 따라서 특징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꽃은 비슷하지만 땅속에 뭔가를 저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서 적응한 친구들은 땅속에 뭔가를 저장하는 기관을 만들었던 거고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었던 곳에 적응했던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걸 안 만든 거죠. 하지만 같은 종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꽃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통적인 특징은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달라지면 과나 속이 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2번에 걸쳐서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서 보내주신 좋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제가 오늘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채널을 아껴주시는 분들을 좀 멋지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아직 우리가 구독자분들의 애칭이 없어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중에서 이 애칭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골라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친근한 애칭으로 불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